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우리 정치 브런치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해주셔갖고 어제 제가 밤에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 내일 3,000명을 꼭 채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정치 브런치 시즌 2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진짜 3,000명이 넘었어요.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치 브런치는 매주 화수목 3일 동안 11시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저희 방송이 11시에 시작인데 11시 15분에 시작했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오늘 자유로를 달리는데 사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비가 여러분들 오늘 폭우가 정말 막 계속 안전 문자 날라올 때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비가 내리면 그 수막 현상이 일어나갖고 차가 앞에서 막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다가 앞에 사고 나갖고 한 25분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정도 이상 걸렸어요 오늘. 그래갖고 오늘 굉장히 비 피해가 많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이 더 고비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부에서 막 재난 문자 날라오고 웬만하면 오늘 저녁 때 야외 활동 하지 마셔라 막 이런 문자도 오는데 오늘 고비가 오늘 밤이고요. 수도권 폭우가 내일 오전까지 앞으로 200mm면 거의 20cm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물이 딴 데로 낮은 데로 쏠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 피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밤 외출 자제해달라라고 수도권과 충남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진짜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약간 15분 늦어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땡명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원미경 변호사랑 교육부 장관의 최교진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 금융위원장인 이억 원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를 임명을 하셨는데 이분들 이번에는 요분들만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만 하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1기 조각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범한 평교사 출신이었다가 교사 출신이었고 나중에 교육감을 하셨던 분이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분이래요.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이 좀 저는 기대가 돼요. 이분은 민변의 여성인권위원장,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그 다음에 법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어떤 철학과 좀 맞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인권위 현재 지금 안창호 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싸우고 있는 분이에요. 비상임위원으로 싸우고 있고 굉장히 소신이 있는 분이라서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을 했던 분이고요. 사람들이 또 문재인 정부 인사를 또 쓰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제 정책 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동기이시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좀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제 철학이나 국정 철학과 굉장히 잘 맞는 분이에요. 소득 불평등 해소에 굉장히 전문적인 학자고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하면 대기업이 하청업체들 후려치는 거 이런 것들 하도급가의 담합, 내부거래, 불공정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데 전문가시라고 했어서
그렇게 임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부산대 총장을 거친 전문성과 인권 변호사의 감수성을 보이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분들은 이번에 잘 돼갖고 이재명 정부의 일기 내각이 완성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6개 부처 기관장 인선을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뭐 여기저기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해라. 갑자기 여러분들이 되게 반가운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라 지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인데 아직도 친일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13일 날 MBC 뉴스 보도가 났었어요. MBC 보도에서 이해승,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이 190만 평이에요. 이 190만 제곱미터를 국고로 환수시키기 위해서 16년간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고작 한 평 찾았습니다. 한 평. 190만 헥타르 중에서 4mm 제곱 3.3단위예요. 그래서 1.2평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법원 진짜 이 기득권들 늘 죽어라고 조사 열심히 하면 친일파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 갖고 2007년에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라서 아마 164명인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돈만 해도, 그 땅값만 해도 그 당시에 2천억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근데 15년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발족을 못했습니다. 누가 없앴냐? 이명박이가 바로 없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만들어놨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이명박이가 바로 정권을 잡자마자 친일조사위원회를 없애버렸고, 결국은 2006년에 출범해서 2010년에 이명박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그때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천억 원을 찾아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 1,500억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일파 재산 환수를 해라라는 것은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발족시킨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5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을 정상회, 지금 도란프랑 25일 날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을 들려서 이시바와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한미일 어떤 그 동맹 체계를 재확인하는 것 같이 하면서 23, 24일 날은 일본을 들렸다가 24일 날 출국을 해서 24, 25, 26 1박 2일, 1박 3일이 됐던 하여튼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정기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 이한주 원장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여러 가지 개혁 방안, 그 다음에 개헌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드디어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거의 2달간 작업을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정기획위의 그 5년간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5년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청사진을 그린 건데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면 먼저 이제 개헌이에요. 80 체제를 마무리 짓고 저는 이 국정기획위의 5년의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진보 진영의 어젠다라든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어떤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수립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감히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개헌부터 검찰개혁, 그 다음에 마무리는 전작권 회수까지. 진짜 전시작 정권을 회수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80치 체제를 사실 이제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검찰 개혁과 권력 구조의 개혁, 그다음에 전작권까지 하면 123개의 국정 과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출범 70일 만에 지금 만들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좀 빠져 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금 여러 가지 뭐 18개 부처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빠져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따로 이거는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예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는 검찰개혁부터 사법개혁, 언론개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제가 예의주시한 거는 전작권 환수였어요. 전작권 환수. 전작권 환수를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전작권을 환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전작권 환수 중에서는 여러분들 뭐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이제 뭐 자기네들이 굳이 뭐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 굳이 뭐 전작권을 오히려 미국에서 가져가라는 형태였었죠. 근데 전작권 환수 중에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휘 체계의 일체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 체계의 병렬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일체형과 병렬형에 어떤 차이가 있나 했더니 일체형은 말 그대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전쟁이나 뭐 이런 우발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과 가히 협의를 해서 하는 형태를 일체형이라고 하고 병렬형은 대한민국 주도하에 우리나라가 주도하에 미군의 어떤 지원을 받는 일체형은 미국과 같이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수행하는 것이고 병렬형은 우리가 주도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의 얘기가 나올 때 이 병렬형을 선택했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를 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의 병렬형을 따르지 않을까. 이게 한미가 2007년도에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도예요. 미국도 오케이 줬던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 연합사를 해체를 해요. 한미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눈에 뜨는 국정기획위 보고에 담긴 이거 다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심층 분석하려면 그러면 국정기획위가 뭘 보고했는지 그거 다 봐야 돼. 제가 좀 봤더니 우리가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참 꼼꼼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권력을 사실상 경찰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을. 그럼 경찰 개혁은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경찰의 권력은 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 경찰 제도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미국같이
뭐 NYPD, 뭐 뉴욕 경찰, LA 경찰 같이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경찰, 부산에 있는 경찰이 있고 중앙 국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돼 있는 경찰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경찰을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찰의 권력 구조도 분산시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정기획위에서 만든 국민이 신뢰의 검경 개혁안인데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일단은 검찰청 폐지.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는 검찰청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을 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시키겠다.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국 폐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던 옛날에 치안국이었죠. 경찰국 폐지. 그래서 오늘 윤호중 행자부 장관이 경찰국을 폐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고 자치경찰청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게 이게 지방경찰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경찰국 폐지가 국정기획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윤호중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잖아요. 경찰국을 이달 안에 폐지한다라고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기획위에서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행자부 윤호중 장관이 이달 안에 경찰국 폐지하겠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이달 안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5년의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상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진상 얘기. 네,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도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내란 요괴 수괴가 구속되고 진짜 최종 보스 김건희가 구속이 됐죠. 저도 어제 꿀잠을 잤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부메랑이에요. 김건희라는 가짜 인생, 모든 게 가짜죠. 김건희는 지금 돌아보면 이런 가짜 인생이 입만 벌리면 구라치고 사실 김건희의 구속은요, 조국 장관 수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잡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공천을 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면 진짜 여러분들 사실 법조계에서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일은 없었잖아요. 물론 저런 부부도 없지만 그쵸? 저런 참 제가 보면 엽기적인 부부가 있지도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하나는 있죠. 이순자랑 그 전두환이. 근데 조국 장관 윤석열이가 그 금기를 깬 거예요. 관례를 깬 거예요. 조국과 장경심을 같이 잡으려고 했던 그 배후에는 또 김건희가 있던 것이고 결국은 그 부메랑이 김건희한테 온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 정치 브런치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딴 것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했다는 게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저런 천박한 인간이 오로지 돈, 권력 응?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권력 잡으면 지 세상인 줄 알고 자기가 국무고 왕비고 자기한테 갖다 바치는 거는 진상품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는 자기한테 뭐 갖다 바치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거지 안 받으면 실례지. 그냥 너무너무 당연시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권력자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왕이니까 왕에게 진상품 바치듯이 와갖고 그런 것들을 바치면 너무너무
당연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자존심도 국민한 사람으로서 상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3년간 누구보다도 7시간 녹취록을 들으면서 김건희의 형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었고, 저런 인간이 결국은 탐욕과 어떤 통일 대통령의 꿈을 꾸면서 저 지랄을 했어요. 그건 이따가 심층분석에서 말씀드리고, 어제도 결국은 김건희 특검에서의 결정적 한방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였죠. 김건희는 결국은 명품 사랑하다가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 권력자의 부인과 권력자들이 명품을 사랑하다가 나락으로 갔습니다. 한 방에 훅 갔죠. 저는 김건희가 걸린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일부죠. 김건희한테 명품 갖다 바치려고 줄 쓴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게 안 걸리냐면, 이 뇌물은요,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에 딱 10배 이상 김건희는 여기저기서 진상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명품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준 사람들이 나도 줬다라고 얘기 못하는 게, 준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까 이게 줘도 쉬쉬하는 거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제가 저 의문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겨레 보도에도 나왔듯이, 왜 그러면 처음에 이런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사람들이 명품으로 먼저 다가갈까? 여러분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이 아닌 목걸이를 주는 이유는 누군가가 중간에 브로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있으면 내가 진짜로 비싼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전달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바로 돈을 건네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사람들은 뭐 이재용도 처음에 말을 사주고 정유라한테 처음에 왜 모든 회원들이 누구나 돈이 현금이 최고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시계나 명품을 전달하는 이유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 배달 사고가 났나 전달이 됐나.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을 주지 왜 이렇게 명품을 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렇게 서희건설에게 브로치와 명품을 딱 받으면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해줘. 서희건설 뭐 해결해줘야 될 거 없어요 이러잖아.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명품만 걸렸지, 브로커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면 김건희는 바로 다음에는 다이렉트로 해서 현금 뭉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돈들이 에르메스 가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통일교도 처음에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명품을 전달하고 그러다가 그 목걸이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선물을 주고 진짜 안면을 트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아요. 처음부터 돈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돈인 줄 알고 받습니까? 아, 이 사람 그래요? 어디요? 아, 예, 눈여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뉴스의 이면에는 김건희가 명품을 받았다, 이면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끝나겠어요? 안 끝나죠. 여기서 여러분들 김건희가 받았잖아. 명품을 받았잖아. 그럼 김건희가 이 사람들이 명품 주고 끝내냐? 아니잖아. 뭔가를 그 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얼굴 트기가, 권력자와의 안면 트기가 힘든 것이지, 일단은 안면 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현찰을 들고 찾아가서 자기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김건희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돈들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죠. 왜 명품을 전달하냐? 이 브로커가 진짜로 김건희랑 연락이 되나? 김건희 여사가 뭘 좋다? 그럼 줬더니 진짜 김건희가 했네? 어머, 연락이 가네? 김건희가 나한테 전화가 오네? 그럼 이 브로커는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러면 나랑 약속 장소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명품으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 장소를 해갖고 직접 만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 로비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을 명품을 그래서 김건희가 이렇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시계 뭐 보증서가 발견돼 갖고 무슨 개업자한테 뭐 5천만 원짜리 바세론 콘스탄틴 그 시계를 영부인 DC로 해갖고 뭐 3,500만 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난 이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바세론 콘스탄틴이 스위스에 본사가 있을 텐데 뭔 놈의 영부인이라고 1,500을 할인을 해주겠냐고. 난 이거 구라 같아. 이 새끼도 구라를 친 거고 뭔가 이상해. 영부인이라고 뭘 깎아줘.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전 세계에서 시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몇 대 시계 안에 드는 스위스의 명품 중에 명품이거든. 롤렉스 이런 거보다 훨씬 위급인데 무슨 나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뭐 화상 통화를 했다. 아니 그거는 한국 매장이잖아. 한국 매장이 본사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아니 무슨 뭐 연예인 DC 뭐 VIP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명품에서 1,500을 깎아줬다? 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쵸? 전 좀 이상하다. 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좀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저 그 유튜버도 한다는 그 뭐 개 로봇 그 업자가 뭔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보면 중간에 뭔가 이 돈 문제가 서로 속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개 업자가. 좀 지네끼리 추접스럽게 이놈은 또 싸게 샀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꼬인 것 같아 보니까. 결국 나는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뭔가 사기를 쳤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면 뭐 밝혀지겠죠. 네, 수용번호 나왔습니다. 수용번호 4398 머그샷 찍고 똥꼬 검사하고 두평 독방에 들어갔는데 수감 후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보면 이제 그 윤석열이는 란제리 쇼, 얘는 이제 단식 투쟁, 내란숙에는 팬티 투쟁, 얘는 단식 투쟁. 곧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서 쓰러졌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제가 볼 때 김건희는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단식은 생명에 직결적이잖아요. 단식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2, 3일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아프다 그러면 욕을 먹었는데 이틀째 3일째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갖고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니까 단식 투쟁을 아플 예정은 우리가 너무 식상하니까 밥을 안 먹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쓰러질 거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는 내일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기로. 저는 윤석열은 여러분들 이제 갈 때까지 간 놈이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김건희도 제가 보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고 봐요. 특검의 막바지 수사를 보면 결국은 김건희의 가장 큰 죄는 내란 설계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상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김건희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란 팬티 수계 같이 들어 눕거나. 왜냐면 팬티 수계는 특검 갖고 할 말이 없거든요. 뭐 이래도 나는 뭐 이래도 뒤지고 저래도 뒤지고 뭐 사형 아니면 뭐 무기징역이라는데 내가 거기 가갖고 망신스럽게 그거 뭐하러 내가. 얘는 그냥 막 가는. 내가 윤석열이라도 난 안 갈 것 같아요. 난 내가 윤석열이라도 수사나 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난 내가 생각해도 어차피 나는 말을 안 듣네 이 비용신. 나는 내가 봐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는 다르죠.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나머지 사실 주가 조작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에 엮여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는 윤석열이에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살벌한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부터 김건희는 지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정면으로 겨눌 겁니다. 저 새끼가 다 시켰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건희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다 떠넘기면 지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김건희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과의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죄는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건희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특검에 출석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기소했던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제가 보면 이왕 구속된 거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윤석열을 겨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100%예요. 모든 게 그래놓고 특검에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가 폭로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대수의 딜레마가 뭐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대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범죄자가 2명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범이 2명이야. 공범이 2명인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인데, 내가 이 새끼랑 공범인데 이 새끼한테 내가 이 새끼가 시켰어요라고 하면 내 죄가 면해지거든.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야. 2명 다 공범인데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막상 구속되고 그러면 여기서 죄수의 딜레마가 오는 거야. 이 새끼가 더 나쁜 놈이에요. 원래 이 새끼가 그것도 나한테 시킨 거예요 라고 하면 이놈에게 덤탱이를 씌우고 나는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막 죄수의 딜레마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명태균 특검 다 보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죄수의 딜레마에 시달릴 거는 김건희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예상해 보면 옥중 이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윤석열과의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라고 하는데 나는 윤석열에게 억울하게 피해만 봤다라고 하면서 옥중 이혼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더 이상 윤석열이가 필요한 어떤 입장이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옥중 이혼이 저는 갑자기 김건희에게
김건희가 변호사들을 통해서 윤석열과의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딱 단절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김건희가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김건희 살아야 되거든. 지금 김건희도 알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10년 안에는 정권 바뀌기 전에 못 나올 거라는 건 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는 만약에 남편을 사랑한다면 모두가 제가 그랬던 거예요. 진짜 김건희가 윤석열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저 등신을 뒤에서 다 조종하고 내란도 제가 기획했고 모든 걸 제가 했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 아니잖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0년을 기죠. 뭐야? 정말 맞지 않아요? 진짜로 김건희가 윤석열을 사랑하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위한다 그러면 지 남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러잖아. 특검 출석할 때부터 저같이 아무것도 혀에 보톡스 맞아갖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야? 벌써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특검에 출석할 때부터 떠넘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보면 김건희는 100% 윤석열과 나는 권력 공동체가 아니고 경제 공동체도 아니다. 나랑 윤석열은 공모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발뺌할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오히려 윤석열이 이것까지 했대요라고 하면서 공익 제보자로 내부 고발자로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김건희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특검이 물어보면 내부 고발할 가능성도 높다.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권력형 비리나 어떤 직권 남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부할. 그래야지 지가 살거든. 그래봐야 뭐 어떤 경제사범이나 이런 것들에 가면 잘하면 자기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나는 이용당했다, 아니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남편과 이제는 윤석열이 모든 걸 시켰다 이렇게 겨눌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면 그래. 진짜 그러고도 남을 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러분들 이거 좀 이따 김건희 게 너무 많아갖고. 네, 그러면 어제 김건희의 어떤 구속에 결정적 한 방을 날렸던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대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아니래도 저는 김건희는 구속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서희건설, 물론 이 결정적인 역할은 있었겠지만 저는 구속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러? 그 목걸이 이름이 뭐라고요? 반 클리프 아펠, 그 목걸이가 세트였다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목걸이가 사실 2개였고요. 브로치 귀걸이도 있었고, 직접 특검에다가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었다라고 자수서에서 밝혔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 이거는 자기 어제 얘기했나요? 서희건설의 회장이 자수한 거예요. 자수, 한마디로. 내가 인사청탁했다, 뇌물 줬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서희건설에 이미 검찰은 확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목걸이 산 사람이 서희건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서희건설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 큰 난관에 다른 사건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한 건데, 이 서희건설 회장은 뭐냐면요, 딸이 셋이에요. 왜 서희건설이냐면 딸이 서희 이러잖아. 사투리로 셋을 서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안에 딸만 셋인데 딸이 돌림이 희자예요. 딸 희자 돌림에 딸이 셋이라 그래갖고 서희건설인 거예요. 그래서 서희건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름도 이은희가 첫째, 그 다음에 이성희, 이은희, 이성희, 이도희예요. 이도희가 검사 출신이에요. 셋째 딸이 검사 출신이고, 첫째 이은희의 남편이 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갔던 박 검사고, 그 다음에 이성희 얘의 남편도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딸은 사위가 법조인이고, 셋째 딸은 얘가 검사 출신인데, 얘네 다 서희건설에서 임원진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조인 집안에서 아빠한테 자수서를 쓰게 한 거는 당연히 이 사건이 이미 특검은 증거를 잡고 있는데 계속 부정하다가는 논란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 서희건설이 압수수색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주가도 폭락을 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희건설의 부사장이 횡령 혐의가 걸렸어요. 최근에 서희건설의 부회장이 횡령 혐의가 걸려갖고 지금 서희건설이 거래 중지당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회사 전반에 서희 패밀리에게 전방위적으로 배임 횡령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어제 김건희가 구속되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작됐다. 진짜 원래 여러분들 최종 보스는 제일 늦게 구속되죠.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구속된 거는 김건희가 최종 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넘버 V1은 윤석열이었고 V0는 김건희였다라는 게 어제 구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남북 문제에 관심을 자기가 좀 나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포대교 순찰을 하고 여러 가지 김건희가 하는 짓 보면 자기가 권력자임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학력 위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권력을 잡자마자 김건희는 본색을 드러냈죠. 그 천박한 정치 의식을요. 지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래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딱 보면요, 진짜로 전두환과 박근혜의 비리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두환의 계엄,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게 김건희, 윤석열을 합쳐놓은, 전두환, 박근혜 정부를 합쳐놓은 게 바로 김건희 정부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왜 김건희가 내란의 설계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내란이 만약에 여러분들 진압되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이 계엄령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최상목에게 어떤 국회 입법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자기부터 살라 그러면 특검을 막아야 되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계엄령이 실시가 됐고, 그 계엄령에 의해서 결국은 국회가 해산당하면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얘네들은 2년 이상은 계엄령으로 유지하려고 언론을 통폐합시키고 감시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공범은 검찰이에요.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이가 여러분들 쿠데타를 한 다음에
그 합수부라고 하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서 군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과 검찰권을 다 장악을 했죠. 이번에 박성재는 조만간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봐요.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은 내란의 핵심 참모였어요.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법률 참모거든요. 법률 참모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박성재가 계엄이 일어났을 때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법무부에서 예전에 전두환의 어떤 그 쿠데타로 치면 합수부에, 즉 윤석열 계엄 사령부에 파견할 검사들을 추천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정 성공을 사실화한 거예요. 계엄이 해제가 되기 전에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법무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계엄 사령부에 파견할 검사들을 추천하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는 이미 박성재는 계엄령을 알고 있었고 계엄의 실무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계엄령은요, 김건희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계엄령이 여러분들 2년간 지속되면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바로 김건희 취임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김건희가 대통령이 됩니까? 국회를 해산했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대통령 됐듯이 장충관에서 체육관 선거, 여기저기서 거수인단, 이번에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야지 국회가 없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로 하면 김건희는 당선되지가 못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고 국회를 해산시킨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5년 되면 물러나고 김건희를 예전에 체육관 선거 같이 찬반 투표로 해갖고 김건희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걸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이걸 너무 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아니 진짜 봐봐요. 단순히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고 노상원에게 왜 그러겠어요? 국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엄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고 죽여버리면 국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마비시켜버리면 계엄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계엄을 해제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은 2년 반, 3년, 물론 그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두지는 않겠죠. 저 같은 또라이 같은 것들이 또 길거리에 나가갖고 총을 맞든 뭐하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죠. 저는 만약에 계엄령이 계속 진행됐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죽더라도 저는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 꼬라지를. 응? 나야나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윤석열의 계엄을 지켜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적어도 저희 동지들은 아무리 사목한 총을 쏘고 그래도 저 인간들한테 비굴하게 무서워서 안방에서 TV나 보면서 저는 그러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윤석열이가 이번에 계엄령을 한 거를 보면 완전 롤모델이 전두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롤모델이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체포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 포고령도 보면 전두환 때 한 게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임기 되면 어떻게 보면 지 상황이 김건희잖아요. 김건희한테 이거는 결국은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거류민단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최상목이한테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헌법 개정하겠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에 있잖아.
내가 너무 나간 게 아니라 계엄 성공 시에는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노상훈 수첩에 나와 있어요. 진짜로. 응?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헌법을 왜 개정합니까? 현재의 헌법에는 대통령제가 직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노상원 수첩만 봐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비상 입법기구에서 뽑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맞죠? 비상 입법기구가 뭐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비상 입법기구에서 뽑게 하면 그냥 그 김건희가 추대가 되는 것이죠. 응? 저는 예전에 전두환이가 50 때 만들었던 방식이에요. 이게 똑같다니까. 계엄령 선포하는 거나 계엄 포고령이나 비상 입법부나 입법기구나 헌법 개정하겠다는 거나 다 똑같아요. 전두환이가 롤모델이야. 응?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종 보스는 김건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집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는 거야. 비상입법기구에서. 그러면 이제는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들은 이미 다 죽여버리고 영향백에 당겨갖고 어딘가에 끌려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통일 대통령을 꿈꿨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 모든 혜택이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김건희가 대통령 되는 게 목표잖아? 그럼 이 설계자는 김건희지. 윤석열이가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 아내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내란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김건희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김건희가 특검이나 자기를 압박해오는 민주당이나 저것들을 반드시 권력으로 죽여버리고 싶어갖고 내란을 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보면 진짜 김건희는 내란의 설계자고 그 내란의 목적은 김건희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지금이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허황된 주장인 것 같지만 김건희는 실제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어요. 김용민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7시간 녹취록 들어보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야?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김건희는 지 이름으로 정권 안 잡았잖아. 윤석열의 이름으로 잡은 거죠. 이제 제가 순서를 해줄게요. 내가 정권 잡으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는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아도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김건희의 진짜 꿈은 진짜 21대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거야. 그쵸? 우리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섭정 노릇을 했다. 대리청정으로 지가 섭정 노릇을 했다고 했지만 김건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고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 필요했고 그 계엄령을 통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그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비상입법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거야.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다 제거한 다음에 진짜 지가 지 이름이 박힌 21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허망한 꿈은 김건희의 왕국은 끝난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지금이야 단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 끔찍해요. 진짜 이 내란의 이 권선동이나 이 추경호 이런 놈들은
이철규, 권선동, 추경호, 권영세 이런 놈들은 진짜 다 나중에 사형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왜 국힘당이 저렇게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응? 단순히 내란의 찬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국힘당에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국힘당이 저런 혼란스러운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여러분들 친윤 세력의 친윤 정치인들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친윤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친윤의 특징은 MB계예요. 한마디로 바른미래당 출신들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친박이나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놈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친윤계의 특징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친박에서 친윤계로 전향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 지금 권선동도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바른미래당 출신이에요. 왜 그러면 윤석열이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친이계와 손을 잡았을까요? 윤석열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죄가 있죠? 박근혜를 탄핵한 원죄가, 그러니까 박근혜를 구속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박과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가 친이계나 바른미래당 출신들과의 정권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키워준 거예요. 그들을 친박 세력으로부터 사실 TK와 친박 세력이 국힘당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주류가 사실 친박 세력이었거든요. 이해하시죠? 국힘당의 사실 주류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TK를 중심으로 친박 세력들이 주류예요. 원래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으면서 배신자 취급을 받던 친이계의 정치인들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왜 권선동이나 이 친이계 세력들이 윤석열을 앞세웠냐면, 윤석열만큼은 자기네들을 버릴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은 친박 세력들과 결국은 손을 잡고 박정희와의 어떤 보수 TK로 갈 수밖에 없는데, 권선동이나 이런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윤석열이는 결국은 자기랑 한 배를 탄 놈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권선동이나 과거의 친이계에서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윤석열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뜬금없이 권선동이나 이런 새끼들이,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이런 놈들이 윤석열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탄핵의 원죄가 결국은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그 당시에 친이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친박과 관련 없는 대선 후보, 즉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직접 구속시켰던 놈이야.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윤석열을 권선동이나 친이계의 정치인 세력들이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집권 초반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빡쳤던 홍준표죠. 홍준표는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어중간한 국힘당의 독보적인 어떤 이단아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정권을 뺏겼다고 하면서 사실상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그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계속 배신자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권선동과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화려한 복귀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정권 초반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장제원이나 권선동이가 날라다니잖아.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사실 고개 숙이고 대가리 받고 있던 권선동이나 장제원이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화려한 황태자로 등장을 하면서 실세 노릇을 했던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싸우고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진짜 친박 세력들 있잖아요. 과거의 진짜 친박 세력들은 극우가 아니에요. 골 때리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는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태극기 부대가 극우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이 권선동과 장제원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친윤 세력들이 극우를 양성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 전통적인 박근혜 지지 세력, TK 세력들은 탄핵을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재원이 대표적인 친박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김문수를 지지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극우들과는 단절을, 이거는 윤석열과는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약점이 있던, 어떻게 보면 권선동과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원죄가 있는 놈이죠. 그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권선동이었고 특검 수사반장이 윤석열이었고,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하거나 권선동이가 살아남으려면 윤석열이 같은 친박과는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친윤 이명박과 친이계 세력들이 윤석열을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하여튼 결국은 제가 보면 이 이면에는 저는, 여러분들 어제 김건희 구속되면서 뭐 느꼈어요? 뭐 김건희가 무슨 화무 11홍이라고 했다며. 화무 11홍 앞에는 사실 권불 10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화무 11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권력이 뭐 금방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김건희의 어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6년 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김건희의 죄를 분명히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시간은 많았는데, 사실 검찰이 사실 이 범죄를 방조하고 범죄자를 덮어주고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김건희의 몰락은 검찰의 몰락이구나. 나는 어제 딱 보이는 게, 지금 검찰 꼬라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김건희는 평생 검찰 권력 하나 믿고 살다가 검찰청 폐지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와도 저항 못하는 검찰이 돼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검찰의 몰락과 함께 김건희의 권력은 끝난 거예요. 김건희의 권력의 힘은 검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려고 무리한 정치 검찰의 어떤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됐고, 그 이재명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테러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뭘 잘했냐?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 테러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대북 송금 의혹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테러 사건을 단순히 김상민 국정원, 그 당시에 그 공천 못 받고 국정원으로 기어 들어간 김상민이가 축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여러 명을 모아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썰도 있다라고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다시 꾸민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김구 선생님 암살하려고 그랬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심각성이 와닿죠. 민주 진영에서는 김구 선생이 암살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거는. 응?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괜히 일반 사람이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칼을 들고 달려들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피 자국을 제거하고 국정원이 이거를 은폐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 이런 걸 한다라고
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얼마든지 국정원에서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냥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종섭 국정원장이 들어서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사건, 살인 미수 사건을 정치인 테러로 규정했어요. 국정원에서도 이제 정치인 테러 사건으로 바로 잡았고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리고 테러범이 보낸 편지도 제가 공개하라고 제가 옛날에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얘기하고 저거 할게요.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장관 사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화영 부지사나 김용 전 부원장은 사면 안 하냐. 이 사람들을 사면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단된 거를 인정을 하는 꼴이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북 송금 사건은 완전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이 누굽니까? 검찰이에요. 이 사건은 실체가 없어요. 배상훈 KH그룹 회장이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거를 부인했어요. 이 새끼들 이제 정권 바뀌니까 자기 살겠다고 말 바꿨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했다거든. 검찰의 논리는 이재명, 맨 위에는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로 이어지는 거를 검찰이 짜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김성태가 돈을 대북 송금을 하게 됐다. 김성태 이제 지살라고 말 바꿔요. 자기는 이재명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왜 이게 지금 사면의 문제가 아니냐면, 사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공소 취하를 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제 말 맞죠? 이런 조작 사건에 이 실체도 없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그냥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반드시 이 사건을 누가 기획을 했고, 반드시 저는 검찰을 지금 총장 빨리 누군가가 가갖고 이거 다시 뒤져보면 기획한 놈이 누군지 다 나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여러분들 우리가 특검이나 수사 잘한다고 하는 새끼들이 기획 수사를 잘한다고 하죠. 기획 수사라는 건 뭐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미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기획을 한 거예요. 그쵸?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과 검찰이 기획을 잘하는 거는 달라요. 정치검사의 기획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인으로 몰고 기소를 하는 게 기획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정치검찰이래요. 이 기획한 놈을 반드시 우린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화영 부지사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 김용 전 부원장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정진상 실장은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고. 자꾸 이분들 왜 사면 안 하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사면하는 순간 이분들은 사면이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 5년치 이후에 재판이 현재 여러분들 없어진 게 아니죠.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재판을 중단이냐 재판을 재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재판은 당연히 중단돼야 되지만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빼놓고 이재명을 기소합니다. 성남 FC 사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기소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건 대북 송금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런 검찰이 조작했던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낱낱이 밝혀놔갖고 검찰의 공소 자체를 취소하게 만들면 이재명 대통령 5년 이후에 재판을 속게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쵸? 논쟁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끝나서 재판받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깜깜합니까? 만약에 정권 뺏긴다고 하면. 이거는 정권 잡았을 때 실체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응? 이거는 실체만 드러나고 김성태가 검찰이 시켰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법정에서 이제는 다 뒤집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문제는. 응?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진실을 물론 저는 조국 장관님 사건도 법원 확정이 돼갖고 조국 장관님 이번에 사면을 받지만 반드시 그거는 정치 검찰들이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조국 가족과 그의 그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 기획 수사잖아요. 저는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해야 되고 재심이 결국은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화영 부지사나 김영 전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 안타깝게 옥살이하는 거 아쉽지만 이분들을 지금 사면을 해주면 죄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성남 라인 동지들을 사면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공소 취소를 내갖고 국가가 배상하게끔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진짜 검찰 개혁은요, 검찰청 폐지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는 진짜 검찰 개혁은 여태까지 김건희의 범죄를 숨겨준 이 검사들 처단하는 거예요. 무혐의 10달 만에 조상원이가 무혐의 처분한 지 10달 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를 공범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4년 반 동안 김건희에 대해서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윤석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6년 동안 검사 남편이 뒤에서 봐주고 그 검사 남편이 검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김건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영원할 줄 알았겠죠. 이런 검찰들, 검찰을 비롯한 감사원, 권력기관들이 재구시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범죄를 은폐하고 숨겨줬기 때문에 김건희는 더한 짓거리도 했고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갖고 대놓고 추접스럽게 명품을 쳐받았던 거 아닙니까? 감사원은 21세 21g 이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김건희 앞에서는 권력기관 감시자들이 서면 조사. 진짜 여러분들 검찰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빼고 다 여러분들 사법 처리됐습니다. 전부 김건희 빼고 구속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건희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여러분들 왜 검사들은 범법자잖아요. 범죄자잖아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검사들이 가갖고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로요 바로 구속시켜요. 제 말 맞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로 바로 전부 구속시킵니다. 검사 새끼들 이거 전부 직무유기예요. 범죄자를 숨겨준 거예요. 응?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에요. 저는 이번 특검이 제대로 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요 이 검사들 전부 압수수색하고 전부 소환해야 됩니다. 검찰은 내란의 핵심에 중심에 있었어요. 윤석열이가 믿고 김건희가 가장 믿는 건 군도 아니에요. 국힘당 의원들도 아니에요. 검찰이에요. 검사들이에요. 진짜 저는 민중기 특검 40일 만에 김건희 구속시킵니다. 4년 동안 뭐 했냐고요. 응? 저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에게 죄를 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검사들은 옷 벗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면제를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죠. 여러분들 막 이러잖아요. 친윤 검사 오늘 사표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로 그간 친윤 검사로서 얼마나 악질적인 정치 검사에 짓거리를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정치 검사라는 거는요,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작 수사, 범죄 숨겨주고 사건을 조작하고 대한민국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야 되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에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특검은 검찰청 압수수색하고 전 다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내란 특검도 있지만 지금 내란 특검은 여러분들 특별재판부 소리가 나오거든요. 응? 김건희 특검도 특별재판소가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란 특검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이번 3특검은 전부 합쳐서 특별재판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특별재판부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내란 사건만 해당되거든요. 김건희는 내란의 공범이에요. 내란의 주범이에요. 내란의 설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 지금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이 세 개 사건, 세 개의 특검의 죄는 전부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저것 보다 보면 왜 우리는 검찰은 수사 안 해? 응? 왜? 검찰 자체를 저는 진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요, 검찰청 특검을 해야 돼요. 단죄해야 돼요. 전 진짜 이번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끝나면요, 윤석열 검찰 특검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 특검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이 검찰이 이번 내란에 어떻게 가담됐는지 다 밝혀내야 돼요. 검찰을 특검해야 돼요. 제 말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왜 검찰은 특검의 대상에서 빠집니까? 검찰을 특검해야지 그 모든 윤석열, 김건희 이 정부의 모든 힘은 검찰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가 이런 국정농단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는데 가장 그 뒤에 숨은 힘은 검찰이었어요. 그럼 검찰이 핵심인 거예요. 검찰을 특검해야죠. 응? 모든 검찰 권력을 통해서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야당 죽이기, 이재명 당대표 때 그리고 민주당 얼마나 압수수색하고 연병을 떨었습니까? 응? 검찰을 특검해야죠. 저는 이번에 3특검 끝나면 그동안에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저는 반드시 검찰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윤석열, 김건희의 힘이 국회에서 나왔나?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자기는 지지율 신경 안 쓴다는 건 그 이유는 검찰의 권력을 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지율이랑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검찰 권력을 끼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 특검하면 다 드러납니다.
검찰을 특검해야지. 이재명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는지, 이재명을 왜 목표로 삼았고 누가 기획했는지,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한동훈인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누가 기획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모든 3년 동안 모든 범죄를 숨겨주고 모든 정치 검찰들의 형태에 의해서 이재명 죽이기, 야당 죽이기, 검찰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범죄의 원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검찰이잖아요. 그럼 검찰을 특검해야죠. 이 새끼들 범죄자들 옷 벗고 나가는데 가만 둡니까? 저는 반드시 이번 3특검 끝나면 다음 특검은 검찰 특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검찰도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정치 검찰들 때문에 검찰이 특검을 받는다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검찰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온갖 비리의 온상은 검찰이었잖아요. 검찰을 특검해서 거기에 가담한 새끼들 전부 구속시키고, 검사를 탄핵시킬 게 아니라 검사를 특검을 해서 사법 처리를 시켜야죠. 그쵸? 응?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국회 의석으로 갖고 검사 탄핵만 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검으로 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때니까 검찰 특검을 할 수는 없죠.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이 정치검찰 특검법을 발의해갖고 진짜로 그동안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얼마나 의문이 가는 사건들이 많았고, 응? 진짜 김학의 사건, 윤미향 사건, 조국 장관님 사건, 검찰 특검을 하면 여태까지 최성의 그런 곁가지 새끼들 다 잡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덮었냐 다 잡아놓으면 이 검찰 다시는 이런 정치 검찰 새끼들 뿌리를 뽑아놔야 돼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뿌리를 뽑아놔야 됩니다. 누가 대장동 사건 설계했냐, 누가 성남 FC 사건 설계했냐, 설계자들이 있거든 다. 응? 왜 이 새끼들을 옷 벗고 나가면 순순히 변호사 개업하게 구속시켜야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검찰은 범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좀 반드시 검찰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정경심 교수님이 4년을 받았잖아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게 신병철 기자님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 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거 오랫동안 신병철 기자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병철 기자님이랑 저랑 옛날에 방송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지나서 하는데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장을 내줄 수 없는 시기에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가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동양대에 직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백기가. 근데 정정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 표창장을 진짜 발급을 받았으니까 발급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동양대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 동안 직원이 없었대. 근데 법원이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이 자체가 동양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라고 이거를 핵심으로 잡고 4년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런 공백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뒤집는 문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한한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히, 그러니까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목 밑에는 단축번호 세 자리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같은 직원인 이모 씨가 2010년 9월 4일날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 이 엑셀 파일에는 정정 교수가 추천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돼. 그러니까 직원이 없었다라고 최성애나 이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직원이 있었다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병철 기자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주무실 것 같아갖고 제가 전화를 못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신병철 기자님 직접 전화해볼까 그냥? 전화해볼까? 에이, 중요한 거니까 미친 척하고 전화해보자. 내일 할게. 내일 낮 방송에 연결할게. 내일 낮 방송 정치 브런치에서 연결해 갖고 제가 하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경심 교수님도 말도 안 되는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것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그게 지금 발견됐다. 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관저 이전 특히 부실 감사를 했던 감사원도 오늘 압수수색을 했어요. 모든 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분들 국힘당 당사 압수수색했죠. 국힘당 당사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통일교 어떤 그 전대 관련해서 입당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힘당 전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말은 전당대회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은요, 이재명 정부랑 싸움이 아니라 그냥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갖고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길 전당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내라 농어 전당대회예요. 장동혁이가 전환길은 국힘당을 지킨 사람이다. 지금 조경태는 뭐가 그렇게 두렵냐? 동지 팔아넘겨 극단. 지금 저쪽은 전쟁 치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저게 전당대회입니까? 지네끼리 김건희, 장동혁이가 지금 유력하게 지지율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김건희 구속은 정치 보복이래요. 민주당에서 김건희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를 기소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보복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들은. 저는 너무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너무 웃긴 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우리는 야당폭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참 야당폭도 있으셔요. 참 험난한 정치 여정을 겪어왔지만 야당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윤 어게인 외쳐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응?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또 태세 전환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친박에서 친윤으로 변신했던, 여봐요. 결국은 윤상현이
윤석열이랑 김건희 구속되니까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 각자 도생으로 살 길 찾아가는 것이죠. 지금 신혜식이도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 살 길 찾아가려고 하죠. 신혜식이가 왜 갑자기 여러분들 공익신고자니 내부 폭로를 하냐면요. 결국은 신혜식이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휴대폰을 뺏겼잖아요. 거기에 신혜식이랑 정광훈이랑 서부지법 폭동의 주동, 선동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신혜식이가 정광훈이 사실상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되고 정광훈이 구속되면 그 다음에는 신혜식이죠. 신혜식이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용산이 시켰다. 내가 주동한 게 아니다. 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떠넘긴 겁니다. 서부지법 폭동 용산이 개입했다. 그래서 녹취를 깐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뜬금없이 신혜식이가 용산 행정관과의 비서관과의 통화를 깐 이유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에 정광훈과 신혜식이 아니다. 용산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작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진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이 이 김용현이는요. 진짜 합참의 합리적인 판단이 없었으면 전쟁 났어요. 김용현이가 합참 의장한테 보고하지 말고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북한 땅에다가 포쏘라고 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합참에다가 내가 지시하면 북오물풍선 원점 타격해라. 합참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아라. 이거 그냥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물풍선 날렸다고 뭐 어디 개성이니 어디에다가 날려봐요. 대포 발사해봐요. 전면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응? 그럼 왜 김명수 의장을 패싱하려고 그랬냐? 김명수가 합참 의장이잖아요. 군 통수권을 갖고 있잖아요. 평시에. 김명수가 해사 출신이거든요. 응? 합참이 반대하니까 경로를 했다라고 연병을 하는데 이거 왜 그러면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육사 출신 후배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육사 출신 후배들에게 그 이승호 본부장,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게 합참이 잘한 게 그 이승호 본부장이 아무리 육사 출신이라도 원전 타격 이전에는 반드시 안보실장과 대통령까지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유엔 사령부에도 통보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루트를 밟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 함부로 북한에다 포 못 쏴요. 유엔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새끼 김용현이가 화를 냈다. 합참이 이성적으로 판단 안 했으면 전쟁 났어요. 북한의 원점 타격을 하면 타격에 북한은 반드시 반격을 하게 되면 국지적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고 원점 북한 황해도를 타격을 하려고 그랬대요. 황해도를 타격하는 건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어서 정전협정 유지관리 권한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도 합의를 해요. 황해도를 타격을 하려고 했대요. 미사일을 쏘아서. 이거 이 새끼들은 진짜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합참에서 김용현이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이승호 본부장이 김명수 의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 김명수 의장도 합참 의장도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김명수 합참 의장과 이 본부장은 만약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을 건의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할지 궁리를 했다. 만약에 지시가 내려오면 합참과 예하부대와 연결된
화상회의를 끊고 국방장관에게는 합참 결심지원실로 이종하자고 건의하고 안보실과 상황을 공유하는 방. 이거 지금 내부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참 진짜 김건희 대통령 만들려고 별 지랄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북한 도발, 계엄령, 비상계엄 국무회의, 국회의원 체포, 국회 해산,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그 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계엄령을 최소한 2-3년을 끌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돈 탐사 드디어 사고 친 거 결과로 나왔습니다. 예, 법원에서 국힘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판결이 났습니다. 여태까지 돈진구 얼마나 주접을 떨었습니까? 촛불 집회 무대에 올라가 갖고 스모킹건을 발견했다. 2달 안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다고 주접을 떨더니 한동훈이가 그 사건을 들고 10억 원에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기에 김의겸 의원까지 덩달아 날라갔죠. 김의겸 의원과 돈 탐사에게 8천만 원을 한동훈에게 배상을 하라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기세 등등해갖고 민주당 진솔한 사과를 해라. 저 일도 도움 안 되는 저 돈 탐사 청담동 술자리 아직도 저 가짜뉴스 퍼뜨리고 진실이라고 해서 민주당 위기로 만드는 저 인간들. 3년 동안 스모킹건이고 연병을 하더니 결국은 한동훈에게 8천만 원 배상하라고 나오고 한동훈이 민주당 사과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저 돈 탐사가 저것들. 내가 취재 다 했다고 하니까 강진구 나한테 전화와서 문자 와갖고 내가 이번에는 스모킹건을 갖고 있으니까 나보러 진실을 밝히래. 나는 딱 일주일 취재하고 접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강진구나 얘네들이 청담동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더라고. 엉뚱한 데 가갖고 청담동이라고 술자리라고 하면서 제가 취재해보니까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들었어요. 봤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카더라. 응? 결국은 지금 한동훈이만 날개를 달아.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재판장 정화정은 13일 한동훈이가 김의겸 의원과 돈진구에게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요.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 씨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첼리스트 남자친구에게는 1,000만 원을 그 한동훈에게 지급하고 강진구랑 김의겸은 7천만 원을 한동훈에게 지급하라.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또 한동훈이 난리치고. 에휴, 저 돈 탐사 하는 짓들이 저러지. 에휴, 한심한 것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김의겸 의원한테.